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무슨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관론부터 뜬금포 단식까지 매일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는 국회. 논란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서 해결해서 그동안 미뤄둔 민생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잠시 후 천하람 인미애 위원장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 기념 전시회를 마련했다네요. 잠시 후 문경문화예술회관 엄원식 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많이 바쁘셨네요, 우리 변호사님. 네, 오늘 좀 바빴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또 지도부와 함께 순천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천 변호사도 함께 하셨을 텐데. 네. 글쎄요, 우리 국민들 김기현 대표와 천하람 변호사 관계가 좀 껄끄러운 관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좀 화해가 됐습니까? 원래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편하거나 껄끄럽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네. 이제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화해라고 할 것은 없고요. 네. 다만, 인간적으로 친하고 편하고 한 거와 별개로,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나가야 될 방향성이나 좀 집중해야 되는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노선 차이에서 오는 어떤 논쟁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껄끄러운 관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이게 사실 얼마나 그렇죠. 예. 지루하고 또 민주적이지도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실은 아침부터 김기현 대표랑 따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순천에서 국밥 먹으면서 이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김기현 예. 대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몇 분이나 내려가셨어요?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예. 김병민, 김가람 최고위원 요렇게만 오셨는데요.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보니까 좀 간촐하게 오시긴 했네요. 예. 글쎄요, 제가 껄끄러워서 그러신 건 아닐 거라고 네, 그건 믿고 아니겠죠. 싶습니다. 예. 네. 자, 많은 얘기. 글쎄요, 이렇게
단둘이 1대1로 만나면 좀 속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단체로 봤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까 사실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공천 얘기도 좀 하셨을까 등등. 그리고 또 최근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 갖고 또 얘기도 많고 또 육사 흉상 이전 그 얘기도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등해서 네. 사실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김기현 대표 생각이 좀 많이 좀 상충되는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화가 좀 잘 이루어졌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어떤 얘기 주로 하셨나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할 때는 거의 뭐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남 순천을 김기현 대표께서 방문하신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라남도 순천과 이제 그 인접 지역인 뭐 여수 광양의 이제 현안 사업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민심 동향이 어떤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지역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일각에서 이 어떤 그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전라도 전체 무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실패라든지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전라도에서는 국제행사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내 탓이오라고 하기보다는 전북도와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북의 민심 나아가서는 뭐 호남이나 전체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민심에도 좋지 않다. 그런 거 이제 좀 주로 많이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지역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나아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좀 사실은 이게 국민들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시켜주신 거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솔직히 말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른 방향성이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봐라 이런 취지인데 국민들이 우리 보고 역사 전쟁 하라고 하셨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로 이 총선에서 특히 이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남에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고 뭐 김기현 대표께서도 잘 듣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뭐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답게 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 잼버리 얘기는 좀 지나간 얘기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흉상 이전 얘기 있잖아요.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김 대표에게. 자, 김 대표가 솔직히 뭐라고 하던가요? 이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랑 대화를 나누면 아무래도 비공개라도 이게 다 사실 뭐 언론에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직접적인 언급은 하시지는 않고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본인도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의견 나도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당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여당 대표로서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다시 말해서 글쎄요. 이 흉상 이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뭐 또 하겠습니까만은 뭐 알겠습니다. 내 당에 뭐 또 장군 출신의 의원들도 막 찬성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기현 대표라면은 글쎄요. 이거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뭐 그거야 제 추측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그래요. 이거 총선용이다. 뭐 지지층 결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 변호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남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글쎄요. 어떤 정말 극성 보수 지지자들 빼고는 10% 20% 정도 그 정도 빼고는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찬성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될까? 저는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찬성할 사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요. 당파성을 빼고 원래 찬성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대통령 내지는 뭐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면 우리 쪽이 하는 거니까 그냥
뭐 그렇죠. 어련히 잘 예. 알아서 하겠지라는 예. 생각으로 찬성해 주신 분이 뭐 20-30% 그게 있을지 30%고. 모르겠지만은 예. 그냥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아마 99% 정도는 아하. 홍범도 장군은 영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인데. 예. 예,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 소련 공산당원이었다. 이것도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학계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일이거든요. 이거 단순히 뭐 무슨 그렇습니다. 뭐 김일성의 공산당, 뭐 6.25 남침 이런 것과 뭐 상관이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1920년대니까 이때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소련과 미국이 한 편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련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었고 예. 그때는 레닌의 공산당이라서 스탈린의 공산당이랑 또 다르거든요. 뭐 저도 전문가는 그렇죠. 아닙니다만은.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 안 좋은 거는 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그렇게 뭐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왜 이걸 하냐. 그게 그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에서 저희가 좋은 답을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답할 게 없나요? 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글쎄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총선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상해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라고 안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지만은 예. 최근에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경계 내지는 어떤 경고를 던지시면서 예.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국방부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최근에 보면 총리나 뭐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예. 지금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이런 이념 논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뭐랄까요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를 저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념 중요하지 않다. 실용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이 중요하다. 분명히 그랬고 당시 뭐 후보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네. 생각이 왜 지금 1년 넘어서 집권 1년 넘어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 건가?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그렇게 자꾸 펌프질을 하는 건가? 저는 둘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둘 다. 왜냐하면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저 이제 제 주변에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안보기관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되시는 순간에 예.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굉장히 광범위한 분량의 어떤 정보 보고 같은 걸 받으십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뭐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라든지 뭐 어떤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서 대통령 개인적으로 대통령 특수부 검사는 오래 하셨지만 공안을 담당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좀 어떤 뭐랄까 충격 같은 걸 받으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도 이게 뭔가 어떤 문재인 정부 5년간 뭐 대한민국 어떤 정체성에 있어가지고 흔들렸던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요. 조언들을 대통령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이제 질문을 좀 드려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념 논쟁을 할 때인가 지금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할 봤을 수도 때는 있는데 지금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예. 홍범도 장군은 그거에 어떤 필두가 될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천하람 변호사 만남이 있었고 어제는 홍준표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치맥 만남 대구에서 어제 있었죠? 이게. 그렇죠. 치맥 축제 하니까요. 이 만남에 대해서 뭐 전해 들은 얘기 있습니까? 혹시? 그냥? 이준석 대표가 아마 대구에서 이제 치맥의 축제에 가겠다고 지지자분들에게 예전부터 아마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또 북콘서트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홍준표 시장이 미리 알고, 정식으로 좀 초대를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네. 약간 뭐랄까요? 징계받은 전직 당대표들끼리의 동병상련?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또 한마디 또 뼈아픈 한마디를 또 이준석 대표가 했더라고요. 오늘은 이념보다는 치킨이다. 그래서 또 그런 게 이준석 대표의 또 장기죠. 그렇죠. 예. 혹시요, 이거는 정말 혹시인데. 네.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이 3인 공천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확실한 언급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어떤 분위기 점점 그 지지도라든지 이런 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이 세 분을 또 모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좀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자,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단식 들어갔잖아요. 네. 이 단식 오늘 속보 떴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좀 타이밍이나 명분이나 이런 게 조금 흐릿하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임기를 결정짓는 장면이 될 겁니다. 대표의 임기를 결정짓는 장면? 네, 대충 보면 우리가 나경원 의원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수많은 의정 활동을 했지만 그때 그 빠룬가요? 그거 들고 서 있는 모습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기억에 남잖아요. 예. 근데 당대표의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정현 전 대표 저희도 했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당대표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갔을 때. 근데 그런 상징하는 장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좀 흐릿해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사실 왜 지금 하고 왜 해야 되는지가 사실 좀 흐릿하고 예. 만약에 진짜 상상입니다만 예. 만약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임팩트를 주려면 홍범도 장군 묘지 앞에서 단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후쿠시마와 오염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예. 단식 투쟁이든 뭘 한다든가 하는 테마가 조금 더 뚜렷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봤을 때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비판 논평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약간 그냥 본인이 좀 법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 좀 전략적이지 못하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야 반응을 보면 이게 윤 정권 폭주에 대한 최후 수단이다. 아니다. 구속 피하기 위한 꼼수다. 사직생이다. 아니다. 뜬금포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 선언 그 본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알겠지만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 친명 비명 논란이 많고 사실 또 김남국 의원 그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부결된 거 가지고도 지금 당장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 같은 사람 그 분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굉장히 그 말이 되게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좀 모질게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리더십을 한번 다잡고 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문경 문화예술회관이 30주년 기념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전시와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문경 문화예술회관 엄원식 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원식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경문화예술회관이 이제 다음 달 2일 오는 네네. 주말로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자, 이번 30주년을 맞는 소회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 네네. 이 사람 나이로 30살이면 이 공자께서 이립이라고 했거든요. 이립, 예. 예, 그 30쯤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주변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몸도 마음도 스스로 이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네. 예, 문화예술회관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간 우리 문경 시민들의 문화적 성장과 이제 소양이 30년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993년 당시에 예, 문경에는 이제 문화적 공간이라고는 극장 몇 곳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간 이제 이 30년간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이제 느끼게 해주었는데, 예, 이제는 그 시민의 문화 성장 30년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993년에 이제 개관해서 네네. 9월 30년, 예, 9월 2일에 개관했는데 네.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점촌시와 문경군으로 이렇게 네네. 나뉘어져 있던 때였고, 네네. 상당히 문화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악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자, 이후에 뭐 다양한 문화시설이 좀 생겨나긴 시작했죠. 그 이후에.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점촌과 문경은 사실은 이제 우리 경북 지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광산 도시로 이름이 났는데, 예. 그 사실은 이런 광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93년에 문경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사실 그 공간 자체가 문경 문화의 같은 서막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바로 이제 시립도서관 2곳이 개관을 했고, 박물관이 또 문을 열었고, 그리고 자꾸 광산 산업이 이제 사용화되다 보니까 99년에는 석탄박물관이 개관을 했고, 일종의 90년대에는 문경 지역의 문화적 태동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시설이 이제 생겨나죠. 문경 도자기 박물관, 유교문화관, 그 다음에 작은 공연장인 우리 문희 아트홀,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모전도서관, 예, 독립투사 박예대사 기념관, 뭐 이런 등등의 전시관이 생기면서 이제 요즘은 개인 사설 전시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간에 이제 문화적 소양이 쌓인 결과가 바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왜 그 에코랄라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예. 에코랄라 잘 되고 있죠, 지금도. 예, 이름은 이제 에코랜드로 바뀌었고요. 아, 뭘로 바뀌었다고요? 에코랜드. 아, 에코랜드로. 아, 예. 네네. 바뀌면서 이제 저희들이 가격도 좀 낮추고 해서. 그렇군요. 전에보다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자, 3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문경 문화예술회관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뭐 비단 문경뿐만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는 오래된 세월도 아닌데 30년 전에 문경에는 사실은 문화시설이라고는 뭐 극장 한 3곳 정도, 뭐 신세계, 3일, 동경 요 정도였는데
그 당연히 이제 극장밖에 갈 수 없었고 전시 공간이 없어서 다방에서 전시를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열악했는데, 물론 뭐 이제 시대적으로 지방에서 공연과 연극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이 많거나 집이 좀 부유해야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나가서 봤는데, 이러한 때에 문경문화예술회관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때 바로 이제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이런 문화적 혜택을 주려고 좀 생겼고,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시민들에게 이제 수준 높은 공연하고 전시가 서서히 시민들 생활 속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다방에서 전시회를 했다. 예, 다방에서 했다 그래요. 그 담배 연기 막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제대로 전시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문경문화예술회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뭐 이렇게 호남 지역 사람들은 흥이 좀 많아서 이렇게 판소리를 해도 추임새를 넣고 막 하잖아요. 그때 당시 30년 전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우리 문경 사람들이 공연을 봤을 때 박수도 잘 안 쳤어요. 그리고 공연자에 대한 호응을 이제 못 해주다 보니까 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힘이 안 나고. 그렇죠.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수십 년간 이제 공연하고 연극 등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이분들도 밖에 나가서 보고 온 것도 있고, 그 연기자들을 바라보면서 호흡도 맞추고, 제스처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관람자의 소양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역할을 사실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요즘은 뭐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30년간 문경 지역민들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박수 하나 잘 치는 것도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문경 문화예술회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문경 문화예술회관 어떤 곳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경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공연장만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고 또 한 15,000평이나 되는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 사실은 문화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더구나 또 올해는 개관 30주년이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과 연극, 영화 이런 전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시 공연 30주년 특별히 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공연인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30년간에 이 문경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해서 건립 당시에 건립 경위, 그다음에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그간 30년간의 운영 상황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럼 앞으로 미래 30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 출신의 아주 원로 화가가 계시는데, 원래 81세세요. 고향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인데, 그분의 전시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 임무상 화백? 네, 맞습니다. 임무상 선생님. 잘하시네요. 그럼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임무상 화백 어떤 분이고, 또 이번에 특별전 마련한 배경?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진행자께서는 혹시 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는 일기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이 많은데,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이분이 67년간의 일기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82세이신데. 그럼 네네, 81세. 81세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써오신 분이고, 그 중에 18년은 그림 일기입니다. 화가가 그림 일기를 그린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고향 동네에, 어릴 때부터 자기 고향 동네에 그림을 그렸으니까, 저희들은 93년도에 저희들이 문을 열었잖아요. 93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그렸던 그림,
그리고 작품 세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이분이 지금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전시를 했는데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한 500회 정도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서 꼭 오시면 정말 그림을 보는 순간에 아, 따뜻하다. 고향 같다. 그리고 이 색감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무상 화백 특별전이 그러니까 쭉 일기, 뭐 그림 일기를 비롯해서 일기를 쭉 전시해 놓은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고요. 이분이 67년간을 일기를 써오신 만큼 그만큼 작품 세계에도 넓고 그만큼 집념이 강하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주년을 맞은 문경문화예술회관. 이제는 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30년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문화적 혜택과 문화의식 함양의 목표를 이제 사실 두었다면은 앞으로의 30년은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문화 시민의 역량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공연 문화에 신경을 좀 많이 치우치게 썼는데 이제는 전시 문화를 좀 선도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작가도 좀 양성하고 그다음에 도서 프로그램도 높여서 시민들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창작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 문경 이 시민들, 이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창작의 공간, 그다음에 쉬는 공간,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내 문화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문화예술회관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문화예술회관 엄원식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애입니다. 예, 오늘 속보 이재명 대표 단식 소식 떴는데 우리 인미애 위원장님 혹시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속보 보고 아셨어요? 저 속보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내대표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아니 어느 단위에서 결정이 된 거지?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 단식 소식을 보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뜬금없는 단식 아니냐, 김기현 대표 이렇게 일갈했고 구속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자, 우리 인미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기한 단식 그 배경.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1년 5개월 요 정도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 입법기관도 무시하고 사법기관도 무시하고 행정 권력이 독주를 하는 이 와중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이 뭐 하나 제대로 싸워서 성과를 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명히 또 내년 선거 되면 다수 의석을 달라고 할 텐데 무슨 양심으로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다수 의석을 달라고 하겠느냐. 해놓은 게 뭐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저희가 보면 그동안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뭐 이제 다시 그 박대령 사건으로 묻혔고 뭐 늘 이런 식으로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원들한테도 이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집단 건망증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자괴감도 생기고 이러면서 저희가 싸우는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이 시점에 국민적 불만도 굉장히 많아지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불만도 고조되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그 1주년 취임 1주년 간담회 때 이게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부에다가 3가지를 요구하셨더라고요. 뭐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라. 그다음에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근데 이거는 벌써 어제 뭐 이거 안 한다. 이건 너무 모양이 웃기지 않냐. 뭐 이런 정부 측 입장이 있어서 이건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하라. 요 3가지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무기한 단식이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좀 착잡한 그런 심경이실 것 같고, 지금 말씀 중에 좀 자기 비판적인, 지금 뭐 현직 민주당 경북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참 뼈아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자, 좀 두고 보고요. 이 단식 소식은. 네. 그러면 이 단식 들어가면, 당장 9월 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연기되는 건가요? 뭐 아니요.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예. 소환조사 받겠다는 입장은 먼저 밝혔습니다. 단식 중에 그날 또 소환. 정상적인 일정들은 수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소환조사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정기 국회 기간이잖아요.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약속했던 건데 그것을 번복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자꾸 그런 추측성 의혹으로 그리고 단식이라는 것을 자꾸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본인의 당대표의 뭐라 그럴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걸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좀 희석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조사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체포영장 오면은 저는 국회에서 표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가결될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제였죠.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자, 그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이 됐습니다. 3대 3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민주당에서 반대 3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저희 반대해서. 3사람 들어가 있는데.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게 원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다가 제명으로 의견을 올렸고 그거를 이제 소위에서 다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위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부결 처리가 됐는데 이게 원래 만약에 가결 처리가 됐다면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표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표결을 해서 제적의원 3분의 2 동의로 이게 제명안이 처리가 되는 건데 3분의 2예요? 3분의 2? 예, 3분의 2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소위에서 부결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회의원 징계안이 4가지밖에 없어요. 예, 공개석상에서 경고, 그 다음에 사과, 30일 출석 정지, 그 다음에 제명이에요. 30일 출석 정지는 비회기 중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30일 국회 회의장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다가서는 정말 징계의 의미가 있는 징계 조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제명하고 출석 정지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윤리특위 소위에서도 제명을 하기에는 이미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제명보다는 약한 걸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또 30일 출석 정지니까 이건 또 너무 약하고 이건 또 너무 약하고 국민들이 이 정도면 징계로 좀 그래도 충분해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좀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좀 윤리위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징계안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사이가 너무 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김남국 의원, 뭐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만 지금 무소속 제명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본인이 탈당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서 이게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면 사퇴서를 내고서 싸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그때 왜 부친의 뭐 땅 투기 의혹이었죠. 땅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분이 아무리 억울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상임위 회의하는 자리에서 또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코인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의원으로서 이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투자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해병대 박정훈 대령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사실 최수근 상병 그 진상조사 할 때인데 왜 이게 지금 포커스가 박정훈 대령 수사 쪽으로 가는지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특별한 능력이 사건이, 있다. 처음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이 명쾌해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의 원인도 오리무중이고 책임 주체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온 국민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작은 최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과정에 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 아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느냐. 이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왜 수색 수칙을 어겼느냐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단장이 해병대의 그 붉은색이 잘 드러나게 구명조끼 입지 말고 사진 찍어라 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사단이 사단장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했고 수사보고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그런데 하룻밤새에 이게 뒤집어졌고 그리고 뒤집히는 과정에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박 대령이 얘기를 하니까
돌아서서 군 검찰이 항명 혐의로 박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저는 이건 박대령의 말을 믿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건이 터졌어요. 바로 KBS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가 또 우연찮게 그걸 또 봤는데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진실성을 좀 그 당시에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박대령 측에서는 모든 걸 다 이제 밝히고 있잖아요. 모든 있는 사실들 그대로 밝히고 있고 지금 정부 국방부 쪽에서는 자꾸 이건 기밀이다 해서 자꾸 숨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한 게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청구했다 그러는데 사실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박대령한테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이거든요. 야, 더 이상 떠들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이나 문자나 이런 기록들 더 이상 외부에 공개하지 마. 이런 일종의 압력을 넣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이종석 장관 반드시 이 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기가 사인을 했는데 확신 없이 결재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국회에 와서 합니까, 장관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진실은 정말 언젠가는 밝혀지니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게 막 다 헷갈리는 것 같고 누구도 진실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간 이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무엇을 감춘다고 해서 이게 감춰지는 것도 아니니 전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종석 장관,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게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유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번 정권 들어서 바로 얼마 전에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이것도 언젠가는 또 진실 다 밝혀질 텐데. 네, 양평 고속도로 건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참, 이 마지막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어제 통계청이 2분기에 인구 동향 발표를 했는데, 우리 경북이 0.84, 대구가 0.67, 전국 평균이 0.7 이 정도로 나왔네요. 네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참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국가가 딱 한 곳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대도시권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요. 그런데 반면에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은 그래도 국내 이렇게 좀 평균을 웃도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잖아요. 출산율이. 그런데 여기도 1 밑으로 떨어졌어요. 세종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가 좀 수그러드는 시점에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미뤄뒀던 결혼들을 막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올해 혹은 내년에 출산율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6월달 대비를 하면 작년 6월보다 지금 300명이 줄었대요. 올해 6월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올 하반기에 가면 합계 출산율이 0.6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 저출생의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 신호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정치권이 여야 불문하고 이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정치는 낡은 이념 논쟁에 빠져 있고 경제는 막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낮은 순으로 보니까 이번 2분기에 서울이 가장 낮고 그다음 부산, 그다음 인천, 다음 대구 이런 순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대구가 굉장히 너무 낮아요. 4위입니다. 낮은 쪽에서.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참 민생 문제 너무나 산적해 있는데 지금 흉상을 이리 옮기니 저리 옮기니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